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장례식장 접수대 앞 조문객 명부에 낯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명부 위에서 멈췄고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딘가로 나가던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들이 모르는 사람 200여 명이 몰려온 걸까요? 이 이야기 끝에 아버지가 30년간 숨겨온 새벽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는 34년 전 경상북도 김천의 한 시장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 김천시 평화동 김천 중앙시장에서 골목 하나를 꺾으면 2층짜리 슬라브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회색과 하늘색이 얼룩져 있었고 대문 옆에 화분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박진호, 그의 34이었습니다. 중앙시장 안에서 두부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고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팔았습니다. 아내 이름은 순이 32이었고 아들 태준이가 5살이었습니다. 새벽 4시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콩을 전날 밤에 물에 불려놓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부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이불이 걷혀 있으면 덮어주고 배 위에 손을 살짝 올려봅니다. 따뜻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게로 나갑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서 8분. 가게 철문을 올리면 콩 불린 물 냄새가 확 퍼지지요. 맷돌 가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리는 시각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옆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가 진호 형 일어났네 하고 중얼거릴 정도로 이 사람의 새벽은 정확했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는 이미 가게에 나간 뒤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태준이가 이미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가 하루에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저녁 밥상 30분 남짓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태준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반찬을 집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준이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손이었습니다. 두부를 짜다가 뜨거운 물에 대서 손등이 늘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먹는 아버지를 보면서 태준이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볼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아버지는 김천 시내에서 건축자재 사업을 했습니다. 자가용이 있었고 양복을 입고 출퇴근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는 흰 고무장갑에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부모 참관 수업에 아버지가 온 적이 있는데 태준이는 쉬는 시간에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친구가 야, 너네 아빠 두부 가게 하지? 하고 물었을 때 태준이는 아니, 식품회사 다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태준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식품회사가 아니라 시장 두부 가게라는 걸 아는 건 자기뿐이니까요. 집에 와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몰랐던 일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부 가게가 오후 3시에 문을 닫으면 보통 가게 주인은 집에 가지요. 진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3시에 가게 문을 닫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 비는 겁니다. 아내 순이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3시에 끝나면 왜 6시에 와?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장부 정리하고 내일 콩 주문하고 그런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부 장사가 그런가 보다 했던 거지요. 이 3시간이 어디에 쓰인 건지 이 대목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3시간이 3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200여 명의 조문객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1997년 태준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김천 중앙시장도 파리를 날렸습니다. 두부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한 달 매출이 120만 원까지 떨어진 달이 있었는데 임대료 30만 원에 콩값에 공과금에 하면 손에 남는 것이 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이 시기에 진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순이에게 말하지 않은 채 가게 영업시간을 새벽 4시에서 새벽 3시로 앞당긴 겁니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두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콩나물도 길러서 같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나서 잠을 줄이면서도 이 3시간만은 고스란히 어딘가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들 태준이가 눈치챈 건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학원이 일찍 끝나서 시장에 갔는데 두부가게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아저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호 형 3시에 나갔는데. 어디로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태준이 머릿속에 이상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상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바깥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의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이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학교 어때라는 질문에 그냥 그래로만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태준이가 아버지 가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접힌 종이가 있었는데 꺼내보니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20여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아래쪽에 이번 달 합계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채인가? 도박인가? 15살 소녀는 그 종이를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 목록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입니다. 2001년 태준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김천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전교 등수가 30등 안에 들었습니다. 진호는 아들 성적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지만 순이가 나중에 태준이에게 귀띔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성적표 들고 가게에서 혼자 보더라. 한참을. 태준이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벽이 높아진 뒤였으니까요. 2004년 태준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학기당 320만 원. 진호가 등록금 전액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순이가 물었더니 적금 깼다고만 했습니다. 두부가게 수입으로 적금을 들 여유가 있었을까 싶지만 순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가요라고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진호는 대문 밖에 서서 아들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태준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태준이가 김천에 내려온 것은 명절뿐이었습니다. 내려와도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밥상 30분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어머니 순이가 중간에서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태준이는 서울의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3,200만 원. 첫 월급을 받은 날 순이에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계좌가 아니라 어머니 계좌로 보낸 겁니다. 의식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2010년 태준이 나이 29.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서울 출신이었고 김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진호가 올라왔는데 검정 양복이 몸에 맞지 않아서 어깨가 들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양복을 맞춘 건지 기성복인지 태준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에서 진호가 양가하객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아내 쪽 친척들이 나중에 시아버지가 좀 과묵하시네 했고 태준이는 원래 좀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태준이가 아버지를 멀리한 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시장 두부 가게를 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움을 들킬까봐 더 멀리했던 겁니다. 나쁜 아들이라기보다 솔직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2015년 진호의 나이 59이 됐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체중이 빠졌습니다. 순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진호는 감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루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6년 봄 진호가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김천 의료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 3기였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30년 넘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면서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가게에서 콩 끓이는 연기를 맡아온 겁니다. 순이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태준이가 김천에 내려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바로 내려오지 못한 것은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내려왔다는 것을 태준이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들을 보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태준이가 누워 계세요 하자 진호가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콩 불려놨는데 내일 누가 짜야 하는데. 병상에서 하는 첫마디가 콩 걱정이었습니다. 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복도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태준이가 부담했습니다. 순이가 두부가게 적금이 좀 있다고 했지만 태준이는 제가 할게요 하고 어머니 돈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말로는 못하니까 돈으로라도. 2017년 항암치료 1년째. 진호의 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르고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태준이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김천 중앙시장 상인들은 당연히 왔지만 태준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20대 청년, 30대 부부, 40대 아주머니,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아빠 지인이라고만 하더라. 진호에게 직접 묻자 진호는 고개를 돌리며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사람이 병문안 온 횟수가 석 달 동안 30번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진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4일 새벽 4시 진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68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새벽 4시였다는 것이 나중에 순이가 조문객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들 태준이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은 김천 시내 장례문화원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는데 첫날부터 조문객이 밀려왔습니다. 김천 중앙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 친척. 여기까지는 예상한 범위였습니다. 이튿날 오전부터 태준이가 모르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왔는데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0대 남자가 양복을 입고 와서 조의금 봉투를 내밀며 눈이 벌개진 채로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부부가 부의함에 돈을 넣고 가면서 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진호 선생님 덕분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두부 가게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태준이가 접수대 옆에 서서 조문객 명부를 봤습니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첫째 날 73명, 둘째 날 오전까지 92명. 그중 태준이가 아는 사람은 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글쎄, 여기서 한 사람이 태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이름이 정한수라고 했습니다. 김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준이에게 한 말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태준 씨, 아버님이 하신 일을 모르시지요?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30년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매일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태준이의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수가 말했습니다. 진호가 1990년부터 김천 중앙시장 뒷골목에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빌렸다고 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진호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저소득층 가정,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많으면 50만 원까지. 조건은 딱 하나 살림이 나아지면 갚아라였습니다. 갚지 않아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갚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태준이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가방에서 본 그 이름 목록. 20여 개의 이름과 금액, 이번 달 합계 120만 원. 그것은 사채도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돈의 장부였던 겁니다. 정한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아버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정비소 문 닫기 직전이었는데 아버님이 가게에 오셔서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저는 3년 뒤에 갚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한수가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 한마디를 듣고 정한수는 자기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준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정한수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겹이 더 있었습니다. 오후에 온 조문객 중에 40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준이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었는데 진호가 작은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칠판 같은 것이 벽에 걸려 있었고 진호가 분필을 들고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읽지 못했거든요. 시장에서 두부 사러 갔다가 아버님이 저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3시에 오라고 하셨어요. 3시, 가게 문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하 사무실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간 태준이가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시장 뒷골목에서 누군가에게 가나다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장례 3일째 오전 조문객 명부의 이름이 223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진호에게 돈을 빌렸거나 한글을 배웠거나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은 사람이 140여 명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접수대 앞에 서서 명부를 넘기고 있을 때 조의금 봉투가 쌓인 상자를 받습니다. 봉투마다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 형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가게 열었습니다. 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의 손에서 명부가 떨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태준이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 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양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마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참관 수업 날 식품회사 다녀라고 거짓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가방에서 이름 목록을 보고 사채인 줄 알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새벽 3시에 무엇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갈 때 현관에서 가요 한마디 하고 뒤도 안 돌아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첫 월급을 어머니 계좌로 보낸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1월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태준이는 외투도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가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태준이는 중앙시장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정한수에게 위치를 물어 찾아간 겁니다. 시장 뒤편 골목을 2번 꺾으면 반지하 계단이 나오고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없었습니다. 철문 손잡이에 열쇠가 매달려 있었는데 순이가 진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방 한 칸이었습니다. 5평 남짓.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었고 벽에 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마지막으로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래에 가나 다라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잘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사람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장부가 나왔습니다. 진호가 30년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대학 노트 12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의 첫 페이지, 1990년 3월이었습니다. 김순자 3만 원, 남편 수술비 보탬. 갚을 형편 안 되니 갚지 않아도 됨. 다음 장. 이정수 5만 원, 아이 분유값. 갚겠다고 했으나 괜찮다고 함. 장부를 넘길수록 이름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평균 40에서 50건, 30년이면 1,500건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3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는데 총액을 태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30년간 빌려준 돈의 합계가 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부가게 하는 사람이 30년간 2억 3천만 원을 남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태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장부 뒤쪽에 수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부 가게 매출에서 생활비를 빼고 아들 학비를 빼고 남은 돈, 그리고 돌려받은 돈. 이 두 가지가 재원이었습니다. 진호는 30년간 자기를 위해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을 산 기록이 없었습니다. 외식을 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아껴서 폐암 진단이 늦어진 것도 이 장부를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진호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이것이었습니다. 박은미, 20만 원, 아이 겨울 점퍼. 내가 아프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태준이한테는 말하지 말 것. 태준이가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반지하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이 사람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판 위에 가나 다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잘 먹겠습니다와 잘 먹었다 사이에 다른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를 가르치는 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그것은 자랑이 되니까 자랑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태준이가 사무실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걸었을 바로 그 골목을. 가게 철문이 내려간 시장은 조용했고 콘크리트 바닥에 물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철문에 박신의 두부라고 적힌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박신혜의 내자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태준이가 가게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가게에 있어. 가게? 왜? 태준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새벽 4시에 일어난 거 두부 때문만은 아니었지? 순이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도 다 알고 나서 알았다. 아빠 가방에서 장부 봤을 때 순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부터 순이도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으니까 아내도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 12권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사무실 서랍에 다시 넣어두고 사본을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사람들 중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전화를 받은 사람마다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추운 겨울에 두부 한 모를 공짜로 갖다 주셨어요. 매일이요. 제가 글을 몰라서 은행 서류를 못 썼는데 아버님이 대신 써주시고 읽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50만 원 빌려갔는데 갚으러 갔더니 그 돈으로 아이 학원 보내라고 하셨어요. 태준이가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건 건 장례 후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첩에 통화 기록을 적었는데 그 수첩이 2권이 됐습니다. 장례 후 49일째 되는 날 태준이는 김천에 내려왔습니다. 중앙시장 뒷골목 반지하 사무실에 들어가서 칠판을 닦지 않았습니다. 가나 다라와 잘하셨습니다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장부 12권을 나란히 올려놓고 그 옆에 새 대학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태준이가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갑니다. 사무실 월세 15만 원은 태준이가 내기로 했습니다.
매달 서울에서 송금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김천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이 있던 토요일 아침, 태준이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깨어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건너편 아파트에 불 켜진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이불을 걷어찬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배 위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천행 첫 차를 타러 나가면서 태준이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 말고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 아버지 장례식 때 가져온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30년간 두부가게에서 쓰던 흰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낡아서 손가락 끝에 구멍이 나 있었고 콩물 냄새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그 장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천 중앙시장 골목에는 올해도 새벽이면 두부 만드는 냄새가 퍼진다고 합니다. 가게를 이어받은 건 시장 후배 상인인데 이 사람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을 갑니다. 가게 간판에 박신의 글자 옆에 누군가 작게 하나를 덧붙여 놨더랬지요. 두부라는 글자 아래에 연필로 쓴 고맙습니다. 5글자가요.